KBS 뉴스광장을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KBS 라디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길에서 스마트폰 화면만 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정신없이 걷는 사람들을 흔히 보게 됐는데요. 이들을 부르는 스몬비족이란 말도 생겼을 정도죠. 스몬비족은요, 스마트폰과 좀비족의 합성어인데요. 이 스몬비족들이 도로에서조차 차가 오는지 살피지도 않고 길을 건너는가 하면 차 사이에서나 곳곳에서 갑자기 출몰하다 보니까 관련 사고와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10대, 20대의 사고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각 지자체에서는 스몬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바닥에 LED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요. 스몬비족 스스로 바뀌지 않는 한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해외에서도 스몬비 문제에 대한 고민은 마찬가지라서 이 처벌법 마련 등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계속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 요즘 같은 계절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많은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도 있는데요. 이런 날씨에 스몬비들의 출몰은 민폐를 넘어서 큰 위험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자신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타인을 위해서 절대 거리 위에서 스마트폰만 주시하는 보행은 삼가해야겠습니다. 12월 14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요, 걱정과 염려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에는요, 이혼할 때 이 부동산 재산 분할을 현명하게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식물성 원료로 고기의 모양과 맛을 내는 식품군을 대체식품이라고 하는데요. 콩 단백질로 만든 콩고기에서부터 가축의 세포를 배양한 배양육까지 대체식품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선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또 보완될 점들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대체식품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데 먼저 대체식품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대체식품이란 동물성 원료가 아닌 식물성 원료로 만든 축산물 모방식품인데요. 고기의 모양과 고기의 맛, 고기의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게 콩 단백질로 만든 콩고기가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런 식물성 원료뿐만이 아니라 미생물 발효, 식용곤충, 세포 배양물까지 다양한 원료로 육류와 해산물, 유제품과 유사한 식품들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세포 배양물 같은 경우 최근에 세포농업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가축의 체세포로 실험실에서 만든 배양육입니다. 지난 4월 대통령 직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미래 신산업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배양육과 대체육 등 신산업 소재 발굴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네, 이 대체식품 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여론도 확산됐죠? 네,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고기 맛이 나는 식물성 원재료 제품을 뭐라고 부를 것인가 문제였습니다. 명칭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다 보니까 이제 대체육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돼 있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이름들이 난립하기도 했고 또 축산업계는 축산물 대체품이 많아지는 것에 위기의식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대체육 대신에 정확한 용어와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또 식품업계에는 식물성 대체육 같은 표현을 써야지 이 소비자 선택을 받는데 유리하다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제품명에도 이런 입장들이 좀 반영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27일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배포하면서 정비에 나섰습니다. 네, 그 식약처가 제시한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 어떤 내용인가요? 네, 식약처는 대체식품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체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또 수입하고 소분하는 영업자는 대체식품 용기 또는 포장의 주요 표시면에 대체식품이라는 용어를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눈에 딱 보이게. 표기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동물성 원재료가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도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됩니다. 제품 포장지에 고기 또는 무슨 유혹이라는 표현은 쓸 수 없습니다. 네네. 다만 제품에 사용된 소스나 조미료 등의 동물성 원료가 미량 들어있다면 이 내용은 12포인트로 표시해야 됩니다. 이 글자 포인트 지정해 준 게 너무 좋네요. 이게 딱 눈에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소비자가 대체식품이라는 표기를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고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인지할 수 있게 하자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우유, 계란 등의 이 1차 축산물 명칭은 대체식품 제품명에 사용할 수 없다고 식약처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식물성 돼지고기라든가 아몬드 우유 같은 직접적인 이름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제품명에 식물성 제품이라는 걸 강조하거나 또 대체하는 원재료 명칭을 포함하는 경우 또 요리 명칭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식물성 함박스테이크, 식물성 불고기 같은 경우 식물성 제품을 강조했기 때문에 스테이크라든가 불고기라는 단어를 제품명에 사용하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물성 원료로 만든 우유 제품들도 그 대체식품 표기에 적용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젖소에서 짠 우유가 아닌 귀리로 만든 귀리 우유, 네. 또 아몬드로 만든 아몬드 우유 등의 판매량이 늘고 있는데요. 우유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이기 때문에 식물성이라고 병기하더라도 귀리 우유, 아몬드 우유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제품이 두유의 경우에 또 사용이 가능한데요. 식약처는 오래 사용한 관용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제품에 우유나 고기 등 동물성 원재료가 함유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 그쵸. 그래서 네. 이 단어들은 사용해도 가능하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유처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제품명에는 콩고기, 식물성 크림, 코코아 버터, 땅콩 버터, 코코넛 밀크 등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그 표시 기준이 정착이 되면 축산업계와 식물성 대체식품 업계 간의 논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글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식약처가 이번에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을 밝히긴 했지만 우회적으로 기존의 의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미 생산되어 있는 포장 용기에 적힌 표기는 이 포장지를 다 쓸 때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포장 용기에 금지 표시가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강제 지침이 불분명하다는 게 좀 지적이 되고 있고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경우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강조하는 표현에 표기할 수 있게 하는 점 등을 비롯해서 시장에 혼란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육류 대체식품 대부분이 가공식품이거든요. 네. 그중에서 햄처럼 유통기한이 매우 긴 제품들이 있어서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에도 한동안 시장에는 대체육이라고 표기한 제품들이 매장에 좀 같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먹거리가 다양해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좀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육류 소비량이 계속 늘어나서요. 소비량을 넘어서는 추세인데요. 채식 인구가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도 여전히 고기와 유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원료가 뭔지 정확히 알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제도적으로 강화돼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또 하나 짚어봐야 하는 게 농축산물은 우리 식사의 근간이잖아요. 네. 그에 비해서 대체식품은 특수한 먹거리 분야라는 점에서 정부가 대체육
제철식품 시장이 마치 미래 먹거리 산업의 대안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고 지원을 집중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농수산 이슈 지금까지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늘 달고 사는 걱정과 염려를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시간 진짜 빠르죠. 네. 벌써 12월이고 한 주도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목요일이 마치 한 이틀 전인 것 같은 느낌인데. 저도 항상 그렇게 느낍니다. 근데 이게 오늘 걱정거리 얘기하신다 그러는데 참 이 크고 작은 걱정거리들 많은 게 대다수잖아요. 그죠? 네. 걱정이 없어도 또 걱정이라고. 제가 실제로 이런 일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걱정이 없는데 불안해요. 네. 항상 불안하신 분들 보면은 오늘 좀 불안하지 않으면 왜 불안하지 않지? 그쵸? 약간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 어떨 때는 또 좀 이건 너무 쓸데없는 것 같긴 한데 하는 생각이 잠깐 들다가도 어쨌든 그런 걱정거리들 계속 안고 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고요. 오면서도 많은 걱정을 했었고 오늘 방송 좀 또 실수하면 안 되는데 라든지 그런 걱정하십니까?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사실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불확실함을 안고 사는 게 원래 삶이기도 하고 걱정과 염려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게 정신과 진단 내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인간이 경험하는 정신적 고통이 꽤 많은 부분이 불안의 범주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우리가 아는 공황장애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강박증 같은 병의 주된 증상이 걱정과 염려입니다. 불면증도 생각해보면 염려와 걱정과 큰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있죠. 그렇죠. 불면증이 시작되는 원인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불면증이 한번 생기고 나서 만성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걱정입니다. 잠을 못 자면 어떡하나. 맞아요. 이런 게 심해지면 또 불면증이 길어지게 되거든요. 또 우울증도 생각해보면 이건 우울한 병이니까 별로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진단 기준 중에 하나로 과도한 초조함과 불안을 또 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정신과 질환의 염려와 걱정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요. 또 만성적으로 걱정과 염려가 이어진 상태 그 자체가 병으로 저희가 보기도 합니다. 그래요. 걱정과 염려가 만성적인 병이다. 네. 그렇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너무 만성화돼서 여러 경계 기능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범불안 장애라는 병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범불안 장애. 아마 익숙하지 않은 이름일 수도 있는데요. 이 병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걱정과 염려가 비이성적이고 통제되지 않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한번 시작되면은 꼬리에 물고 계속 이어지고요. 범불안 장애에서 범이라고 하는 게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걱정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죠. 또 하나의 특징이 걱정이 몸으로 나타납니다. 몸으로요? 네네. 몸으로 어떻게 나타나요?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걱정거리가 많은 날에는 몸에서 좀 나타나는 현상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일단 잠이 안 오고요. 배가 아픕니다. 배가 아프다. 그런 것도 굉장히 좀 흔하고요. 또 많은 사람이 걱정과 염려가 많을 때 많이 공통적으로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가 온몸이 경직되고 뒷목이 당기고 머리가 쑤시고 아프고 어깨가 뭉치고 이런 근육들이 좀 긴장되는 느낌들을 받거든요.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가 자율신경계를 자극해서 이것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범불안 장애에서 걱정을 워낙 많이 하시다 보니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몸의 긴장이죠. 범불안 장애에서 나타나는 근육의 긴장이 긴장성 두통 같은 이런 만성 두통을 유발하거나 온몸이 쑤시고 아픈 섬유근육통이라는 진단이 또 있거든요. 이게 원인을 찾지 못하는데 몸이 막 쑤시고 아픈 그런 진단인데요. 이것이 이런 병으로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시발점은 걱정인데 2차적으로는 몸과 근육의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갑자기 그 시골 계시면서 항상 선주들 걱정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떠오르는데 맞습니다. 몸도 아프다고 하시고 걱정도 많으시고 연세가 있으신 노인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아프신데 이게 다 걱정 때문만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또 만성적으로 걱정과 염려를 달고 사는 것이 몸의 불편함과 상관관계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몸이 아플 때
참 역설적이게도 정신과를 먼저 찾아오신 분은 거의 없고. 예, 대부분 이제 심정 요인으로 몸이 아프더라도 일단 정형외과나 통증 클리닉을 먼저 찾아가서 일단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죠. 그래서 좀 치료가 늦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긴 합니다. 돌고 돌아서 정신과를 찾아오셨는데 사실은 이게 마음의 병이 원인인 것 같다. 그래서 치료가 좀 늦어지게 된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1차 진료에서 범불안 장애는 유병률이 1년에 한 5% 정도로 낮은 편은 아닙니다. 꽤 높은 유병률을 가지는 그 병인데 치료는 그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만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 몸이 아픈 거를 사람들이 병으로 잘 인식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불편하지만 에이 뭐 이걸로 병원을 가, 그렇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치료가 늦어지고. 맞아요.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치료가 늦어지게 되면 근데 문제는 본인도 괴롭지만 걱정과 염려가 만성화되면서 그 덩어리가 점점 커지게 되거든요. 걱정 자체가 습관이 되는 거죠. 또 걱정의 내용 자체가 왜곡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내용이 왜곡. 네. 그러니까 손바닥이 우리 걱정이라고 한다면 손바닥을 이렇게 너무 가까이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이것만 보이잖아요. 이것만 그렇죠, 보이니까 그렇죠. 너무 과몰입하게 되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다른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정말 걱정을 자꾸 생각하고 곱씹으면 점점 더 늪에 빠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 오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떠올리는 생각을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뭐 사실 대부분 내 생각이 정답인지 오답인지 판단도 안 하려고 하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근데 생각보다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표정을 살피잖아요. 표정을 살피면서 저 사람 오늘 좀 표정이 안 좋은데 왜 안 좋을까 자꾸 예측을 하려고 하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아나운서님 좀 표정이 안 좋으신데 오늘 배가 좀 아프신가 이거 놀리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생각한다든지 이제 예측을 하는데 사실 배가 아파서 저런 건지 원래 표정이 저런 건지 오늘 뭐 오다가 사고 나서 그런 건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독심술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런 오류를 많이 빠지는데 걱정과 염려를 너무 깊게 들여다보면 빠지게 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재앙화 사고입니다. 네? 재앙화 사고입니다. 재앙화 사고요? 네, 재앙이라는 게 그 말 그대로 뭐 지진이나 아니면 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고를 말하는 건데 말 그대로 작은 단서 하나에서 너무 끔찍한 결과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일단 걱정이 많으신 분이 내일 장거리 운전해야 된다 하면 이제 밤부터 걱정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렇죠. 내일 사고 날 것 같은데. 그래서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내가 회복 불가능의 부상을 입게 될 것 같고 그런 페인이 될 것 같고 그럼 결국 삶이 망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식으로 한 2-3시간을 걸쳐서 굉장히 정교하게 계속 고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해는 안 갈 수는 있지만 걱정이 흔한 아니요. 분들은 저는 그 걱정하는 게 이해가 돼요. 이해되세요? 네네. 계속 가는 그 흐름이 그렇죠. 좀 와닿아요. 마지막엔 거의 대부분 뭐 인생 망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 생각에 대해서 그 안에 어떤 오류가 숨어있나 살펴보면 좀 도움이 됩니다. 걱정이 과하다는 인식을 각인하게 되면은 내 생각이 좀 걱정이 많고 과하다는 생각을 좀 각인시키게 되면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계기도 생기고요. 근데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맞습니다. 뭔가 딱 이제 객관화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거기 빠져 있으면 그냥 쭉 흘러가거든요. 맞습니다. 알아차리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그러면은 이제 우리 태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애초에 어떻게 그 걱정과 염려를 다뤄야 될까요? 어떤 마음? 사실 걱정과 염려 자체는 좀 정상적인 거거든요. 걱정과 불안이 없다면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또 걱정을 통제하려고 한다고 통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자동적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걱정을 너무 가까이서 들여다보거나 오랜 시간 들여다보는 게 문제죠. 너무 이제 걱정을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으면 아까 제가 손바닥 얘기했던 것처럼 점점 왜곡되고 점점 덩어리가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과할 때 일단 해야 될 것보다 하지 말아야 될 것 딱 한 가지를 꼽는다면 하나. 너무 오랫동안 정성 들여서 곱씹고 고민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거고요. 내가 알아차리게 되면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제 내가 해야 될 건 어떤 거냐면 걱정의 단면만 자꾸 바라볼 것이 아니고 걱정이라는 생각이라는 것의 여러 가지 측면들, 입체적인 측면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걱정과 나를 분리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걱정을 만성적으로 해오는 사람이라면 나중에는 시간이 갈수록 좀 손톱만큼 사소한 걱정도 점점 큰 부담으로 여기게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자꾸 걱정만 자꾸 하다 보면은 걱정이라는 것에 나의 뇌가 자꾸 포커스를 맞추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주 조그만 것들에도 과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과 염려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그 반대의 경험을 자꾸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걱정이 있긴 한데
그냥둬도 괜찮구나 라는 경험이라든지 아니, 걱정을 마음에 품고서도 내 삶을 살아가는 게 가능하구나. 걱정을 당장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내버려놓고 내가 삶을 살아도 괜찮구나라는 경험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은 이제 뇌에다가 새로운 경험을 학습하게 되기 때문에 걱정거리라는 것이 되게 큰 덩어리고 중요한 것으로 반응하던 것에서 경계를 조금씩 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걱정거리에 반응하는 뇌를 다른 방향으로 학습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노력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지금 내용이 여러 가지로 좀 의미가 통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태도는 어느 정도 알겠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제가 좀 걱정 많이 하신 분들한테 좀 권유 많이 드리는 거 하나가 일단 이거는 어려운 방법은 아니고요. 예. 단순하게 생각을 기록하기. 생각을 기록하고 예. 그다음에 분류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마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잔 분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단 머릿속에 떠다니는 걱정을 메모장이나 앱에다가 일단 조용한 시간에 한번 적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리스트를 쭉 적고 난 다음에 그 옆에는 간단한 해결 방법을 적습니다. 근데 장황하게 적는 것보다는 그냥 솔루션 하나, 가장 도움되는 솔루션 하나를 일단 옆에다 적는 거고요. 그렇게 쭉 나열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은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건데요.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냐 하면은 당장 고민해서 해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고민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인지를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도장을 찍는 거죠. 해결되는 건 안 되는 것으로. 근데 아마 머릿속에서 떠다니는 고민 중에 대부분은 해결 안 되는 것이죠. 지금 고민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걱정을 적는 행위 자체가 걱정을 거리두고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머릿속에 생각이 활자돼서 적히는 순간에 생각이 좀 더 객관화가 되니까요. 또 분류하는 것도 인지적으로 애매모호한 경계를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막연한 걱정이 윤곽이 드러나게 되면은 불안이 좀 더 가라앉게 되거든요. 막연하게 좀 모호하고 막 애매모호한 이런 경계 없는 걱정보다는 나는 이거 걱정하면 돼 라는 식으로 경계를 지어주고 나면 좀 더 명쾌해지기 때문에 불안이 좀 가라앉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지금 언뜻 생각해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예, 딱 적어놓고 하면은 정말. 근데 이제 개 중에 하루 종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분들한테 만약에 기록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거 어렵지 않을까요? 왜냐면 네, 하루 종일인데. 네. 그래서 좀 하루 종일 걱정하시는 분에게 좀 도움이 되는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걱정한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겁니다. 이걸 워링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일과가 끝나고 한 저녁 시간 1시간 정도 갖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 시간 제외한 낮 시간에 걱정거리 일단 떠오르면 일단은 밀어놓는 거죠. 일단 밀어놓고 일단 뭐 간단히 메모만 하고 넘어가는 건데 이것을 걱정 바구니에 담아놓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 모인 걱정들을 저녁에 특정 시간에 1시간 정도 타이머를 맞춰놓고 시간 딱 잡고 거기서 이제 바구니에 걱정들 끄집어내서 치열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고민도 해보고 적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타이머가 1시간이 지나서 울리면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끝. 네,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순간에 걱정이 바로 휘둘리지 않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걱정을 많이 하신 분들이 실제로 제가 한번 권유해서 시켜보면은 처음엔 좀 하는데 귀찮거든요. 귀찮아서 또 혹은 뭐 그날 저녁에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걱정 시간을 생략하게 되거든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걱정이 있더라도 일단 담아놓고 얘 까먹게 되잖아요. 나중에 깨닫게 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걱정 굳이 답을 안 내려도 되네. 걱정거리에 대해서 바로바로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 그냥 잊고 넘어갈 수 있는 거네. 넘어가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걱정을 좀 다룰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야, 신기합니다. 매일 할 수 있는 연습 같은 게 혹시 또 있을까요? 네. 하루에도 자주 근육 긴장 풀기 위한 스트레칭이라든지 이완 연습 자주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걱정이 과하면 근긴장도 좀 높아집니다. 이제 쑤시고 아픈 게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다음 반대로 좀 근육을 잘 풀어주고 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자주 사용하면 좀 도움이 되는 거죠. 이완이 자주 되면 우리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걱정과 불안한데 잘 벗어나게 되는 거고요. 걱정 많이 하신 분들한테 제가 주로 추천드리는 게 그냥 운동해라. 자주 몸을 움직이는 운동을 하라든지 산책 같은 걸 자주 하라고 알려드리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완시키는 마사지라든지 요가 같은 거 하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일단 활동을 제일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한번 생각해보면 걱정을 곱씹으면서 하루 종일 집에 있기와 걱정을 안고서도 활동을 하기 중에서 어느 쪽이 좀 더 우리 뇌가 걱정을 덜 경계하게 만드는 방법일까요? 무조건 후자일 것 같아요. 무조건 움직이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을 계속 집에서 주구장창하면서 걱정이 늪에 빠지는 것보다는 걱정 안고서도 일상적인 생활에 초점을 맞추려고 할 때 이 뇌가 좀 깨닫게 되는 거죠. 걱정이라는 것이
당장 해결해야 될 것은 아니구나. 걱정을 안고서도 살아가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고 걱정이 막 떠오르더라도 나에게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구나라는 식으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뇌는 걱정거리의 중요성을 점점 덜 인식하게 되고요. 또 이제 뭐 그 산책하거나 운동 많이 하시면 아무래도 집에 혼자서 있는 것보다는 주변 자극들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환기를 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하게 되면서 걱정의 무게를 좀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예전 방송에서 다뤘던 마음 챙김 명상, 저번에 말씀드렸던 일상에서 좀 꾸준히 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명상을 연습하는 과정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 마음, 주변의 자극이나 신체 감각도 좀 더 잘 인지하기 위한 연습이 되거든요. 근데 명상을 하려고 탁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자꾸 걱정이 떠오르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한 과정이거든요. 명상할 때 딴 생각하는 거는. 다들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게 명상하면서 딴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에만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튀어올랐구나라고 인식되면 다시 붙잡아서 데려오고 튀어오르면 데려오고 튀어오르면 데려오고 하는 식의 연습을 계속 해나가는 것 자체가 명상의 과정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고 아무래도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명상원에 가서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뭐 가이드를 듣는 게 좀 도움이 되죠. 요새 뭐 앱이라든지 유튜브에도 뭐 가이드 영상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건 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집중해서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명상할 때 생각의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어떤 쪽으로 좀 놔야 될까요? 생각의 목표라고 하면 결국 이제 명상의 목표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잘 알아차리는 거죠. 내 몸과 마음에서 느껴지는 감각과 생각들을 좀 더 명쾌하고 명료하게 알아차리는 게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편안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편안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이런 것들조차도 다 알아차리고 또 받아들이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명상이 이제 그런 데 목표로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맨날 편안해지지 않아서 불편했거든요. 그게 목표가 아니죠, 사실은.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방법 한번 활용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른의 성장법, 오늘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내가 가진 재산 가치를 더 올리고 손실을 줄여주는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대해서, 특히 부동산을 현명하게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효정 감정평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결혼을 안 했는데 벌써 이혼 얘기를. 하지만, 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부부가 살다 보면은 이혼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요.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근데 이 재산 분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럼요. 옆에서 보면. 맞습니다. 이혼할 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어떤 게 있을까요? 결혼 생활 중에 부부가 함께 협력해서 모은 그 공동 재산이 모두 분할 대상이 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아파트나 주택, 상가, 토지 이런 부동산이 있겠고 차량과 같은 동산도 있고 예금, 적금이나 주식, 보험, 연금, 퇴직금 같은 것도 분할 대상이 되고요. 거의 모든 것이네요. 골프장 회원권, 호텔 회원권 이런 것도 분할 그 감정평가 의뢰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출금 같은 빚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차감을 하고 재산 분할을 하게 됩니다. 재산 중에 빚은 딱 빼고? 알겠습니다. 꼭 소송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남편과 아내가 합의해서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많이 있죠.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가요?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도 협의로 원만하게 끝내겠다 이러면 크게 세 가지를 정하면 되는데요. 분할 가액, 비율 그리고 방법입니다. 아파트를 분할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분할 가액을 정합니다. 아파트가 5억일 거냐 아니면 8억일 거냐 요거를 협의하고요. 당사자들 간에. 당사자들 간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 당사자 간에 몇 대 몇으로 그럼 나눌 거냐. 5대5 할래 뭐 6대4 할래 이런 거 하고요. 세 번째는 부동산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돈은 누가 가질 건지. 그 돈은 만약에 그러면은 일시금으로 한 방에 받을 건지 아니면은 뭐 몇 년에 걸쳐서 상환하는 개념으로 할 것인지 이렇게 분할 방법을 정하면 됩니다. 그렇구나. 그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할 때
더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많이 있어요. 예, 왠지 이렇게 스무스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큰 싸움이 납니다. 야, 그렇군요. 그냥 거의 큰 싸움입니까? 네, 굉장히 큰 싸움이 납니다. 전쟁이 나죠. 이 부동산이라는 재산이 거의 그 개인의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큰 재산이기도 하고 이 가액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사실 이혼 후에 그 인생도 매우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매우 큰 싸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혼 소송 재산분할 감정을 촉탁받고 법원 일을 하면서도 많이 접하는데 재산 감정까지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 부부가 이혼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가지고 다투지는 않고 이혼은 할 거야. 그런데 재산을 어떻게 나눌래? 그 재산의 가액은 얼만데 뭐 몇 대 몇인데 이게 가장 큰 싸움이 됩니다. 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흔히 이제 기여도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 기여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5대 5냐 6대 4냐 막 이러던데 그 어떤 금액을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건지 이 부동산은 기준되는 금액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분할하는 금액이 현금이면 그냥 돈을 우리가 나누면 되니까 아주 쉬울 텐데요. 네. 이 부동산은 공산품처럼 딱 정해진 가격이 없으니까. 그렇죠. 시세가 있으니까. 예, 맞아요. 네. 또 그게 항상 변하기도 하고. 내가 분할을 해줘야 되는 쪽이라면은 분할 금액이 좀 낮았으면 좋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부동산 가격이 낮을수록 더 좋을 겁니다. 예. 하지만 내가 반대로 분할을 받아와야 되는 입장이면 그렇죠. 나 많이 가져와야 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높을수록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10억이다. 그러면 50%로 나누기로 해서 5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파트가 15억이야. 하지만 기여도는 40%로 떨어졌어요. 그럼 15억에다가 40% 하면은 6억이잖아요. 오히려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기여도가 떨어져도 분할 받을 가액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의 입장이 너무 첨예하게 이제 극단으로 대립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가정법원에서 촉탁하는 법원 감정인 한 명의 법원 감정인에게 의뢰를 하고요. 거기서 나온 감정 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좀 공정해 보인다고 느껴지네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입장이 이제 반대되니까 가정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이 평가한 금액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 있을 것 같거든요. 양쪽 거의 다 대부분, 사실, 네, 거의 대부분 마음에 안 듭니다. 양쪽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법원에서 지정은 했지만 나 이거 좀 못 받아들이겠다. 네. 예. 재평가 해달라 이런 경우 그렇죠. 있나요? 예. 진짜 거의 대부분이 감정가액이 나한테 불리하게 나왔는데 이거 왜 이래 이런 이제 경우가 진짜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재판의 과정에서 감정가액이 나왔다고 그 이의 신청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이의 신청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 한 번의 재판에서는 이의 신청을 잘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재감정이나 뭐 보완 감정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하겠는데 거의 되는 경우는 없고요. 왜냐하면 감정평가가 나오면 계속 이의를 하게 되고 네, 계속 맞네요. 재평가해라 뭐 이렇게 되면 재판이 끝이 안 나니까 이거를 소송 경제에 반한다. 이 끝이 안 난다. 그래서 거의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주 감정평가 그 자체에 객관적으로 매우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뭔가 특수한 사정이 좀 변경이 있었다든지 하면 예외적으로 재감정이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한 번 나온 감정 결과를 뒤집기가 어려우니까 그 한 번 받을 때 받기 전에 최대한의 최선을 준비를 해서 그 한 번의 감정평가를 잘 받는 것이 최선이겠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혹시 재산 가액의 크기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무조건 한 명이 판단하는 거예요? 감정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 현실에서는 정말 킬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나운서님도 그 한 명 어떻게 한 명한테 딱 받을 수가 있겠냐 되게 좋은 지적하시는데요. 보상 감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재개발 현금 청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토지 가액이 1,000만 원이에요. 그래도 소송 가기 전까지 최대 9명 정도의 감정인이 서로 다른 감정인이 감정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누구는 9,500만 원, 뭐 누구는 950만 원 나올 수도 있고 누구는 105만 원 나올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혼 소송 같은 이런 소송 감정에서는 가액이 1억이다 혹은 100억이다 1000억이다 이 상관없이 그냥 단 한 번에 단 한 명의 감정인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예, 예. 이의 신청도 잘 안 받아들여지니까 이 제도적으로 좀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하는데 네, 한 명이 한 번에. 예. 좀 사람이 이렇게 몇 번의 판단을 받아보면서 또 그 결과에 승복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또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단 한 번, 단 한 명의 감정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러면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혼하면서 분할하는 재산이라고 소중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니니까요. 그럼요. 예. 예,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니까. 네네네. 그런데 현 시스템화에서는 이제 이게 안 되니까 그럼 개인이 좀 어떤 이런 개인이 개인적으로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알아보고 전문가를 찾아서 상의해서 자기 스스로 제도 보완의 효과를 내는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 법원 감정 받기 전에 이제 네. 미리 또 다른 감정인에게 내가 법원 감정이 앞두고 있다? 있는데 예. 어느 정도 금액이 좀 나올까요? 예상 금액을 알아보고 만약에 예상 금액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높거나 낮다 그러면 협의가액을 좀 조정을 한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끝나버리니까 네. 감정을 받으면 그 전에 이제 감정을 미리 받아보고 이렇단다. 네. 그러니까 좀 이제 우리 감을 합의하자. 잡고. 예. 그렇구나. 근데 우리나라 재판은 3심이잖아요. 그렇죠. 예, 1심 승복 못하면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 소송이 이제 몇 년씩 걸리는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소송이 길어져서 그 기간 안에 네. 부동산 가격이 변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요. 네, 거의 100% 변할 것 같은데. 그럼요. 예. 그러면은 또 그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하게 되나요? 이게 특히 최근에 몇 년 동안에는 집값이 너무 급등락하는 그 경우들이 있어서 네네네. 혼란이 더 가중된 측면이 있는데 이혼 소송에서 분할하는 재산 가액이 기준이 되는 시점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예. 네, 사실심 변론 종결. 예. 쉽게 말하면은 1심을 한다. 그럼 그 1심의 재판이 끝나는 시점. 끝날 때. 네. 근데 1심이 아니 3심 제도니까 1심에서 불복. 안 끝나고 그렇죠. 불복해서 2심으로 갔어. 그러면 2심이 끝나는 시점. 근데 그 시점이 1년이 걸리기도 하고 2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자,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2심을 갔다 그럼 2심이 끝나는 시점. 그 시점이 이제 분할 기준 시점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만약에 1심에서 그 분할할 아파트 가액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2심을 나 어쨌든 1심 다 승복 못해. 2심 갔어요. 네. 그러면은 가액이 변하겠네요. 그렇죠. 무조건. 그죠? 변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2심까지 가면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다. 1심에서는 10억이 나왔는데 2심 가니까 오히려 이제 한 2년 있다 보니까 떨어졌다. 8억이 됐다. 네. 이러면 그 8억이 분할가액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야, 혹시 이혼할 때 이 부동산이 문제가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개인이 감정평가 제도를 좀 활용해서 좋은 성과를 본 케이스도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예.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자 우리 7억 원을 주장하는 이 상대방에 대해서 아니야 감정평가를 해야 돼. 그래서 감정평가를 했더니 5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분할가액을 실제로 줄인 경우가 있고요. 법원 감정액이 한 70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건 저희 회사의 최근 케이스인데 네. 저희가 100억 정도의 평가를 했어요. 뭔가 이제 좀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저희가 했던 거는 이제 법원 감정은 아니고 그 사감정이라고 외부 감정인이 진행을 하게 된 건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냈던 금액을 강제 조정 금액으로 결정해서 판단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예, 이거는 너무 큰데요. 30억 원의 차이면. 그럼요. 예. 법원가액이 어느 정도 산정될지 미리 예측해서 소송 가지 않고 또 협의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혼 관계 있잖아요. 혼인신고 안 했어도 사실상 부부인 경우 이혼할 때 이때도 재산 분할 되나요? 됩니다. 네, 혼인 신고만 안 한 사실상의 부부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요. 판례는 이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우리가 협력해서 재산을 쌓았어. 그러면 그리고 또 유지시키고
오히려 막 키우기도 했어. 그것은 이제 부부의 공동재산이니까 분할할 대상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지만 사실혼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내가 사실혼 관계였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사자 간에 혼인 의지가 있었다는 점과 결혼 생활을 유지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되는데 네. 요새 결혼식을 하고도 그 혼인 신고 좀 늦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확신을 서로 가지고 나서 그리고 혼인 신고하겠다 이런 건데 결혼식을 했다 그러면 결혼식 그 자체에 들어간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뭐 식장을 예약했다든지 결혼식 사진을 찍었다든지 동영상 촬영했다 축의금 내역 아니면 스드메 있잖아요. 네. 스튜디오 메이크업, 드레스 이런 거. 결제 내역 하면 입증 그런 것들이 입증 자료가 될 수가 있고요. 결혼식이 없었던 경우라도 상견례를 하거나 양가 행사에 참석했던 사진, 가족 친구의 증언 이런 것들이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이 참 큰 재산이잖아요. 예. 이 부동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좀 손해보지 않고 현명하게 접근하는 걸까요?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부동산 분할 가액을 정하기 전에 감정인에게 좀 조언을 구하시면 좋습니다. 실제 시가에 대해서 어차피 분할이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가게 될 테니까 그때는 예상 법원 감정액을 미리 알아보고 또 이제 그 어느 정도 될 건지 내가 좀 협의를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자료로 쓰게 되면 좋고요. 소송을 하는 경우라도 이제 유리한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감정인과 부동산에 대해서 상의를 좀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 오늘은 부부의 이혼과 재산 분할에 대해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박효정 감정평가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일 전국에 많은 겨울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특별히 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날이 갈수록 생활 쓰레기